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타임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오후 한때 눈발이 휘날리면서 갑자기 얼어붙는 듯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국내 증시도 계속해서 이 강추위가 이어졌는데 어제는 양시장 모두 1%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러시아에서 일부 군을 철수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유럽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더니 어제는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고 오시죠. 네, 먼저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1.2% 상승하면서 무려 422포인트나 상승했는데요. 어제 34,988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S&P 500 지수도 1%대의 오름세 보였고요. 4,400선대 유지하면서 70포인트 정도 추가로 더 얻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가장 강했습니다. 2.5% 급등하면서 14,139포인트에서 거래 마쳤는데 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올라왔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대 상승 보였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대형 기술주부터 보겠습니다. 애플이 2.3% 오름세 172달러 기록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85% 오름세 보이면서 300달러 안착했습니다. 알파벳 A는 0.8% 올라가면서 2,732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네요. 다음 장 보시죠. 네,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도 보겠습니다. 일단 이 중에서 엔비디아가 9% 급등한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264.95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전일 대비 2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자, 전기차 관련 테슬라도 어제에 이어 오늘장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5.3%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922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아마존은 0.8% 상승했습니다. 네, 나머지 지수들 보겠습니다. 일단 빅스 지수가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9%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어느 정도 변동성과 공포감이 좀 완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일 대비 2.6포인트 떨어지면서 25.70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WTI 가격은 3.6% 하락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국제 유가도 조금 안정세를 되찾는 모습이었고요. 전일 대비 3.49% 떨어지면서 91.9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함께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상승하고 다시 한번 위험자산 선호도가 밤사이에 좀 높아지면서 골드 가격은 0.7%대 내림세를 보였고요. 1,854.90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뉴욕 증시 특징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일단 메리어트가 4분기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5% 급등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181.2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고 메리어트 인터내셔널뿐만이 아니라 어제장에서는 경기 민감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카지노 종목들이라든지 항공 종목들도 급등세 보였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디즈니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메타버스에 대한 경영진까지 새롭게 임명하면서 앞으로 성장성이 더 짙어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즈니 2.57% 오름세 보였고요. 154.72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입니다. 4분기 실적 주당 9센트 오를 것이라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훨씬 뛰어넘는 82센트를 발표했는데요. 판매액도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램리서치, KLA, AMD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죠. 램리서치 일단 6.3% 급등했고 593.82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KLA도 6% 급등했고요. 387.50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AMD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6.3% 급등하면서 121.47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는데 어제는 미국 국채금리가 한때 2% 돌파하기도 했었고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소식이 정말 기술주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집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전해 듣고 왔고요. 저희는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이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간밤에 정말 깜짝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 군에서 일부가 복귀를 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 전쟁 우려가 좀 완화됐는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훈련을 위해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배치했던 군부대 일부가 복귀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악화 일로를 걷던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가 다소 좀 누그러지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소식이 간밤에 전해지면서 유럽 증시부터 좀 상승세를 보였고 뉴욕 증시도 급등 출발하고 장 내내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말 러시아가 군에 좀 어느 정도로 축소했는지를 좀 봐야 하고 뭐 탱크 철수라든가 좀 대규모로 철수하는 그런 현상이 나와야지만 그때서야 안심할 수 있지 지금부터는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다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시죠. 네, 작년 세계 반도체 판매액이 666조 원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만 1조 개 넘게 팔았다는 소식인데요. 차량용 반도체 기기 그리고 디지털 기기 수요 증가 때문에 지난해 세계 반도체 출하량과 매출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올해도 수요와 공급 증가가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신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 매출 규모가 5,559억 달러고요. 한화로는 665조 원, 6,90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금액인데 2020년에 4,400억 달러보다 무려 26%나 증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반도체 수요 증가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관련 종목들도 눈여겨서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종목 보시죠. 다음 이슈 보시죠. 네, 이번 이슈는 워렌 버핏에 대한 이슈입니다. 역시 명불허전이라는 그런 소식인데 MS 인수 발표 전에 블리자드의 주식을 이미 1조 원 이상 매입을 했었다는 소식입니다. 투자의 기자의 워렌 버핏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업체인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 발표 앞서서 벌써 이 블리자드 주식을 매입을 했다라는 소식인데 무려 그 규모는 1조 원 이상이라고 하고요. 지금 지난해 말 기준으로 블리자드의 주식 보유량은 9억 7,500만 달러 상당인 1,466만 주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달 중순에 인수합병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역사상 최고 수준인 주당 95달러, 총 687억 달러 선에서 블리자드를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소식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게임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관련주 흐름들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시죠. 네, 이번 이슈는 국제유가의 하락 소식입니다. 러시아군 일부 철수 소식에 안도하면서 국제유가가 4%대 급락을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자, WTI 가격은 전장보다 3.6% 하락하면서 배럴당 92.07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브렌트 원유도 배럴당 3.2달러 떨어지면서 93.28달러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원유 재고도 계속 남아나는 그 양이 좀 줄어들면서 국제유가가 100달러까지 좀 급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런 러시아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소식 때문에 다시 좀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되찾는 모습이었고요. 앞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지켜보시면서 국제유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하겠고 이 국제 원유가 좀 급등을 한다면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뉴욕 증시 마감 현황부터 이슈까지 체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다양한 투자 전략 세워볼 시간이죠. 김민수의 작전 타임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로 뉴욕 증시 이슈 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슈에 좀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매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반도체 시장이 축소될 리는 없겠죠. 지금처럼 반도체 시장의 변화는 여전히 꾸준히 우상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면서 세계 반도체 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작년 전반적인 그러니까 반도체 큰 틀로 봤을 때 매출이 5,500억 달러, 상당히 큰 규모죠. 이게 한 26% 증가한 수준이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근데 이게 물론 그 전년도 비교가 2020년도보다 보니까 2020년도는 딱 이 코로나19로 이제 고생하던 시장의 뭐 경기에 대한 불투명들 이런 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까지 연결됐다라는 부분들은 그 사이에 또 가장 많이 발달한 게 쉽게 말씀드리면 언택트 관련된 산업들이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온라인 쇼핑 또 어떤 재택근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솔루션들 다 서버를 늘리고 그에 따라서 좀 온라인 쪽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4차 산업 쪽의 한 부분 대야들, 그러니까 IT 쪽을 많이 개발을 시켰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지금 나오는 반도체 수요는 계속 높았다라고 하는 부분의 반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그냥 작년에 한 26% 성장했다 보니까 이 수치가 한 1, 2년 동안 보여줬던 좀 강한 성장세가 계속 이어가겠느냐라는 쪽에 무게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게 되면 여전히 반도체 시장에 대한 확장세는 앞으로 또 계속 눈여겨보고 또 종목들도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겠죠.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만큼 생산, 소비 모두 다 필요로 하면서 중국도 신기술적으로 다가섰을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쪽이 어떻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다 보니까 어떻게 중국의 무역의 적자는 아니죠. 무역의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 쪽에서는 살짝 화가 나겠죠. 아니 우리가 이 부분만 수입이 급증하지 않는, 그러니까 수입 비중이 그렇게 높지만 않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도 어떤 4차 산업혁명과 또 지금 추구하고 있는 IT 기술을 고도로 발달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이제 중국 쪽에서도 계속 어떤 그 산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 게다가 또 자급을 목표로 여러 가지 정부의 대규모 자금이나 재원 정책도 썼었던 게 지난 흐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맘 놓고 즉 우리가 뒤를 대줄 테니까 너희들이 기술 개발해봐라라고 여러 업체들을 많이 육성하려고 하긴 하겠지만, 거기서 첫 번째로 나온 거는 또 정부의 정책만 믿고 약간 뻥튀기 한 다음에 먹튀하는 경우도 나오죠. 대규모 어떤 사기 형태도 나오고 있다는 걸 보다 보니까 중국의 사기는 규모가 다르구나, 대륙의 사기는 이 정도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게다가 또 하나 또 야심차게 준비했던 칭화 유니그룹의 메모리 쪽의 반도체 투자와 또 여러 가지 변화가 거의 무산되는 지경까지 가다 보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태운 정부의 입장 쪽으로는 속이 많이 타겠죠.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아무리 돈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끌고 가기가 어렵다. 이거를 또 육성하고 완성하기는 어렵다는 부분들이 충분히 보여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그 수입을 하고 차라리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더 자금을 태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또 효율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계속 그쪽에 무게를 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 성과가 나지 않다 보니까 또 중국 쪽이 만약에 반도체까지 손을 대서 이쪽에 대한 또 큰 변화가 나오기를 가장 견지하는 쪽은 미국이겠죠. 그리고 또 서방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중국이 더 산업적인 변화가 커져서 그리고 또 격차를 더 벌리고 오히려 강한 위협이 될 수 있겠다는 쪽에서 지금 미국은 또 여러 가지로 우회를 하면서도 계속 견제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중국의 반도체 시장의 위축의 또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요는 계속 늘을 수밖에 없는 입장은 맞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최근 들어서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지금 차량용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근데 이게 지금 단순하게 저희가 알고 있기는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뭐 12인치, 뭐 8인치, 12인치 뭐 이 정도쯤 되면서 약간
기존에 그렇게 이게 돈이 될까? 그냥 인건비 싸움이네라고 해서 거의 뭐 중국은 못 갔고요. 뭐 대표적으로 동남아시아 쪽에 공장을 위치를 하면서 그냥 가동률 계속 유지를 하면서 약간 캐시카우 역할, 즉 또 더 투자도 안 하고 딱 그 정도로 찍어내던 상황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동남아 지역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베트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기 타격을 받고 위축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평소에는 그렇다고 뭐 돈이 되지 않다 보니까 투자를 안 했었는데 생산 라인이 중단되고 압박이 나오다 보니까 제대로 또 공급이 안 되는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런 걸 필두로 해서 이 부분은 또 하나의 분야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추가로 또 이 반도체 관련된 대부분의 뭐 소재라든가 부품 이런 쪽도 약간 물류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관련된 쇼티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전히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약간 수요보다는 이제 공급이 더 딸리는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지금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때 혹시나 우리 라인 멈출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가수요까지 발생하는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이런 흐름으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이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또 추가로 계속 강한 성장률을 보이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럴 개연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바라볼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들 어떻게 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거의 한국에 의지를 하고 있고 비메모리 쪽은 지금 대만에 의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TSMC와 미디어텍이 가장 큰 또 중심을 자리 잡고 있고 메모리 쪽은 뭐 다 아시는 삼성전자, SKI 쪽이다 보니까 글로벌 전반적으로도 이걸 아시아 쪽에 집중돼 있고 있는데 이를 좀 우리도 좀 자급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관점 쪽에서 이제 미국도 이제 정부 주도하에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인프라 투자 부양안 쪽에 2조 달러 가까운 쪽에 500억 달러 정도는 반도체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직접적인 육성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또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쪽은 인텔이죠. 인텔이 지금 최근 들어서도 파운드리 업체도 인수하고 하면서 약간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자체가 정부의 든든한 백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유럽도 지금 마음이 급하죠. 우리는 왜 또 반도체가 없을까? 라는 생각 쪽에서 한 170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할 걸로 책정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계속 또 확인을 하되 반도체 산업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돈만 있다고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쪽은 아닙니다. 돈은 기본이고요. 그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끌 수 있는 대표적인 장치도 만만치 않죠. 이를 다 세우고 그를 운용할 수 있는 기술력 그리고 또 기술을 처음에 갖췄다고 하더라도 반도체가 계속 또 선단 경쟁과 함께 또 고도화된 추세가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쓰고 있는 반도체가 1, 2년 뒤 가게 되면 성능이 약간 구닥다리 취급받을 정도로 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기술을 개발해서 그에 끌고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기술력에 대한 또 지속적인 투자도 중요한데 단순하게 우리 이만큼 투자하겠어. 그래서 생각보다 큰 금액이야라고 끌고 가기에는 계속 이런 정도의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이를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아직은 성과가 초기에 나올지 몰라도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서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론은 반도체는 올해도 커진다. 특히 지금 같은 상황 쪽에서 국내 업체들 또 특히 아쉬운 건 비메모리 쪽에 대한 확장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올해도 디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생각보다 축소가 되고 하반기에 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눈길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시장에 대비해서 오히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낙폭이 조금 덜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이죠. 그와 함께 최근에 많이 하락했던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는데 주가만 밀렸다라고 하게 되면 기회 관점 쪽으로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반도체 판매액 증가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이 증시에 참여를 해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체크해볼 이슈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서 어제 유럽 증시 상승세부터 미국 증시 상승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제 몇 거래일간 좀 하락세를 딛고 일어나서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해서 어떤 시사점 갖고 가볼까요? 네, 최근에 개인적인 뷰로는 전쟁이 나지 않을 확률 70% 이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많이들 뭘 믿고 그러느냐, 뭐 네가 군사 전문가냐, 뭐 이런 지정학적 전문가냐, 라는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그냥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정치적인 역학관계 쪽에 좀 더 극도의 민감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를 빼고 나게 되면 물리적 충돌을 했었을 때, 대표적으로 러시아나 아니면은 서방국과 미국, 과연 무엇을 얻을까라고 봤었을 때는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많다라고 하게 되면 직접적인 충돌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로 바라봤는데, 어제는 러시아가 많이 물러선 느낌이고요. 전쟁보다 협상, 그리고 또 훈련 끝났기 때문에 돌아간다. 근데 물론 일부입니다만 이런 쪽을 변화를 봤는데, 좀 더 의아한 거는 미국의 반응입니다. 미국은 부추기나요? 네,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딱 이번에도 보다 보니까 여전히 러시아는 공격적이다. 그래서 이게 전쟁이 안 난다고 단언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또 여전히 물자나 전쟁 관련된 군수 쪽은 여전히 집중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우려감과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하는 미국의 반응이 더 지금은 우스운 것 같습니다. 우습다기보다는 좀 의아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한푼이 꺾였는데 미국은 계속 강행한다. 이게 과연 뭘 노리고 있을까라고 보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두 국가,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서방 유럽 쪽도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뚫렸을 때 또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는 뭐 프랑스나 독일의 대응을 봤을 때는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극한의 단계로 치서지는 않겠다라는 관점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자국의 정치적인 입장과, 지금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또 이해 관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즉 뭐 중간 선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푸틴 대통령의 여러 가지 반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를 위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어떤 언사나 대응은 나왔을 뿐 실질적인 타격은 그렇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지금 시장의 핵심은 아니죠. 오히려 시장의 핵심은 인플레이션 관련된 쪽에 부담들이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변화보다는 여전히 시장의 발목은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나 흐름들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이런 군 위험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인플레이션 수치 계속 좀 체크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계속해서 오늘장 이슈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고요. 또 유럽 증시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만 빼놓고 상승하면 또 서운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서운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짜증나는 거죠. 지금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2월 달까지 해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꼴찌로, 그러니까 즉 가장 낙폭이 컸습니다. 아니 그 위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전쟁 난다는 나라보다 더 빠진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될까요? 예, 그만큼 얼마큼 좀 날카롭게 한국 시장의 변화가 좀 컸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만큼 매운맛의 증시를 보여줬다는 거라고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어느 정도 한풀 리스크에 대한 또 부담이 꺾였기 때문에 이를 빠르게 안정을 시도하는 쪽은 일단 코스닥의 낙폭 과대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쪽에 먼저 눈길이 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1차적으로는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장이 빠르게 1차 반등은 시도를 하되,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또 추가 안정권이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까라는 부분들은 이제 그게 주도 섹터들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하고 눈길이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바뀐다라는 전제, 특히 생각보다 또 금리가 빨리 오를 수 있겠다라는 전제를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성장주의 개념들이 과거의 전고점대 부근을 수준으로 보고 그냥 그 정도까지 기다려야지라고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어느 정도 반등을 했었을 때 이게 시장의 주도 섹터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게 되면 좀 더 정리를 하고 또 실질적인 시장을 끌고 가는 섹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죠. 그런 작업들이 앞으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재선의 작전 타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이재선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수익 작전 타임에 저희가 처음 또 함께 뵙게 되었는데 앞으로 많은 전략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작전명 확인하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핵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전쟁 가능성이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국내 증시에 있는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자재 관련 종목들 그리고 식품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러시아는 어제 군 일부를 철수를 발언을 하면서 아직은 좀 계획이 없는 듯한 발언을 보였지만 미국에서는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 하면서 예의주시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어떤 저희가 대응 방법을 취해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가능성, 그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일각에서 우려하던 전쟁 시점인 그 오늘자 2월 16일을 앞두고 러시아의 국방부의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의 군대를 일부 철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발언을 하면서 일부 다소 이런 리스크가 완화된 흐름을 시연을 했고요. 어제자 미국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반등을 4일 만에 시연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철군이 검증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전쟁을 예측하고 이에 맞는 위험자산 선호도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근본 사례와 유사한 과거의 산유국 관련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었던 몇 가지 이벤트를 한번 좀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사례는 중장기적인 증시 방향성에 크게 유의미한 영향 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전쟁 충돌 지역이라든지 리스크 장기화 유무가 좀 증시의 기간 조정 폭을 어느 정도 결정지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인 사례 크게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9.11 테러 사태입니다. 테러 발생일 당시에 그 S&P 500 같은 경우는 한 11% 급락을 한 바가 있지만 한 달 만에 하락폭 모두 되돌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2014년 러시아 크림반도 점령에 따른 유럽의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 압력이 심화될 때였습니다. 당시 WTI 가격은 지금과 유사한 배럴당 90에서 100달러 선이었지만 추가 상승폭 그렇게 크지 않았고 미국 10년물 장기물 또한 오히려 하방 압력이 조금 확대되는 흐름이었고요. 따라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는 기간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피 같은 경우도 한 달간 기간 조정 거치고 상승 흐름을 시현했고요. 문제는 이제 산유국 지역 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장기화될 경우입니다. 1990년 당시 걸프존을 꼽을 수가 있는데 걸프존 같은 경우는 사태가 일단락되기까지 한 6개월가량이 소요가 됐고요. WTI 같은 경우는 한 배럴당 20에서 30달러 선으로 절대적인 레벨은 낮았습니다. 그러나 발생일 최대 한 70% 가까이 상승을 했고 미국시 장기물 또한 한 70pp가량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조금 기간은 아직 애매하지만 유사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크로 지표가 이에 S&P 500과 코스피가 하락분을 되돌리는데 조금 소요가 많이 됐습니다. 한 6개월에서 7개월가량 소요된 점이 있고요. 이 같은 점을 조금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러시아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뭐 유의미한 영향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 과거에 어떤 리스크들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좀 타개할 방법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네, 이번 키워드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현재 증시에도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 현재 지금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이슈까지 더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장 최우선으로 꼽아야 할까요? 네, 일단 유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자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장기화 가능성 좀 낮게 보는 중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국면과 비교했을 때 이제 이머징 리스크를 가늠할 수 있는 EMB의 스프레드 급등폭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고요. 러시아의 CDS 프리미엄만 보더라도 2014년 서방 유럽 국가 제재 국면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장이 좋았던 것도 유가가 한풀 꺾여서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의 절대적인 레벨과 이제 상승폭에 따라서 사실 물가가 잡히는 속도의 그 방향성이 정해지기 때문에 차후 시장 같은 경우는 유가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예의주시할 것 같고 그에 따른 변동성도 확대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그러니까 유가 방향성이 아직까지 잡히지는 않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유가 시나리오에 따른 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이 예상하는 1분기 WTI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배럴당 90달러 선입니다. WTI가 그러면 90달러를 상회하는 구간에서는 어떤 종목이 어떤 그 업종이 유리할 것이냐고 예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일단 WTI가 90달러를 상회하는 구간에서는 물가의 하향 안정화가 조금 지체될 것으로 예상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조금 방어주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 외에 통신이나 음식료, 그 전통적인 방어주 역할을 하는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할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때에 따라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WTI 하향 안정화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오히려 이제 다른 쪽에 관심을 많이 두어야겠죠. 방어주보다는 이제 실적이 잡히는 실적 개선주, 그 중에서도 IT주에 저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WTI 하향 안정화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일단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힐 걸로 시장이 예상을 이제 하반기 중으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 임금 반등 여력도 상승을 합니다. 실질 임금 반등 여력이 높은 구간에서는 내수 소비 기대감이 높은 업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제로 2011년 하반기가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하였던 기간이었는데 관련 당시 이제 업종을 살펴보면은 IT 하드웨어라든지 IT 가전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IT 업종의 약진이 관찰된 바가 있습니다. 네, WTI 가격이 상승한다면 에너지나 통신, 음식료 업종 집중해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반대로 하향 안정화한다면 실적주, 특히나 반도체, IT 관련 종목 챙겨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투자 전략도 바로 세워주시죠. 네, 오늘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연동이 돼서 뭐 점진적 상승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어제장에서 IT 업종의 강한 반등세가 관찰이 됐기 때문에 IT 업종의 유의미한 반등 가능성 오늘자로 조금 관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잠깐 살펴보면은 오늘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경제지표가 하나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1월달 중국 P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 예정인 중국 PPI가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소폭 둔화될 가능성 높게 보고 있고요. 전월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10.3%를 기록했지만 예상치는 지금 9.4% 수준입니다. 시장 예상을 부합한다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에 따른 마진 압박에 노출되어 있던 일부 기업들, 특히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던 성장주 관련 업종들에게 긍정적인 뉴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될 중국의 CPI 그리고 PPI 지수 주목하시면서 지금까지 이재선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경의 테마부장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는 국내 증시가 1%대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우려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또 수혜를 받으면서 오히려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 단타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또 꽤나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우리 이주현 전문위원께서는 오늘 추가적으로 오를 만한 종목 있다고 보십니까? 네, 오늘은 전일 미증시 영향 그대로 받을 것 같고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그저께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이슈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테마군들이 강세를 보였던 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대다수의 이제 종목들이 하락을 보였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전쟁 위험성, 거기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압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 굉장히 규심을 악화시켰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저께 이제 증시 굉장히 급반등을 했어요. 우리나라 증시 끝나고 시간 외에 한참 진행 중일 때 그런 상황이었는데, 2.5% 정도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나라 증시 설마 이번에 미증시와 글로벌 증시 상승한 것들 함께 가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그런 이슈 때문에 국내 증시도 빠졌기 때문에 아마 상승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월요일날 주유소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두 가지 시나리오죠. 당연한 소리입니다. 하나만한 소리가 될 수도 있는데, 오르거나 아니면 내리거나,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어보신 분들은 낙폭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팬데믹처럼 이런 알 수 없었던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무너졌던, 그러니까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팬데믹처럼 무너졌을 때, 40에서 한 50% 정도 미증시가 급락을 했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이번에 과연 그런 이슈냐,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과연 몰랐던 이슈냐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유동성을 회수하는 시점에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증시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그 상승폭에 대한 부분의 되돌림이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과연 하락한 이 19%, 20% 정도 되는 나스닥 같은 게 17% 정도인데 이게 과연 제대로 내려온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충분히 반영이 된 건가. 그런데 일단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 낙폭이 가했던 만큼 이중바닥을 형성할 경우에는 시장이 또 괜찮은 흐름들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제 이제 코스닥이 장 초반부터 좀 반등하는 흐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저점 이탈하면서 밀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오늘 만약 코스닥이 반등을 이렇게 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이중바닥이 형성이 됩니다. 보통 추세 전환을 하기 전에 일단 내려가는 것부터 멈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전저점을 살짝 이탈시키는 휘소들이 나오는 상황들도 발생을 하지만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이 반전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하방으로 내려가는 것은 일단 경직되었다. 갑자기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면 전쟁 이 긴장감이 더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면 자연스럽게 좀 반등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지금 주유소에서 이야기 드렸던 게 요 반등 폭의 한 중심 가격 그리고 그 이하로 조금 더 내려왔는데 어저께 이야기 드렸던 거 아침에 여기 이제 갭 구간이 열리면서 빠졌기 때문에 이 갭을 한번 메우는 흐름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저께 이제 이 갭을 메웠기 때문에 메우고 이제 아래꼬리를 살짝 달았죠.
그렇단 말은 오늘 이제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장 마칠 때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큰 대단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러시아군이 일단 일부 이 국경지대에서 병력들을 회수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면 대략적으로 국내 증시 지금 요 고가권에 매물대 꽤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반등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우리나라 증시도 한 2% 정도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대다수 다 좋은 흐름들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일단 뭐 오전장 갭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갭 상승 출발해서 그대로 쭉 달리는 그림이 되면 좋겠지만 아침에 갭 떠놓고 살짝 흔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다시 올릴 가능성 높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두세요. 그래서 일단 어저께 좀 매수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아침에 갭이 뜨면 차익 실현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 때문에 장 초반에 살짝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초반부에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은 아침에 조금 강하다 싶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너무 갭이 크게 떤 종목들만 아니다라고 하면 그리고 회사에 뭐 별 문제가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면 그냥 뭐 대충 사도 수익이 좀 나는 그런 당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그러나 아직은 추세적인 부분은 상승으로 돌렸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바닥이 조금 잡히는 모습이 조금 보인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S&P 500인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상승 추세를 쭉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요 구간이 똑 하고 부러져 버렸죠. 추세를 굉장히 좀 긴 시간 이어왔는데 이렇게 이제 깨졌고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이 추세 저항 자리를 저항으로 이렇게 지금 작용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미 증시도 뭐 나스닥이나 S&P나 다 똑같은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이렇게 이제 좀 강하게 흔든 자리들 같은 경우는 지지가 강하게 일어난다라고. 조정을 받다가 공방이 좀 강하게 일어나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런 구간들은 지지를 받는 형태의 흐름들이 나오는데 이 구간과 거의 흡사합니다.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뭐 이 같은 세력들이 뭐 개별 종목이라면 같은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지수 흐름인데 이번에 이제 반등 성공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전 고점 자리까지 4,600포인트까지 이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놓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던 거를 위로 이렇게 돌려놨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시키면 단기적으로는 안 좋겠죠. 그래서 일단 시장이 내려막기를 멈춰놓은 상황인데 여기서 내리막길 완전 멈추고 다시 상승으로의 흐름을 차근차근 이렇게 만들어 갈지 아니면 여기서 또 반등하는 척 하다가 저점을 깨면서 시장이 무너져 내릴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2018년도의 주가 지수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요. 이때가 이제 좀 강한 2017년도부터 상승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이후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정을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쉽게 그냥 추세대에 한번 뿌렸다고 해서 이때도 추세를 타고 상승 중이었었거든요. 추세적인 상승 흐름에서 이런 부분들 이탈하고 나서 반등하는 흐름 줬다가 보시는 것처럼 좀 큰 폭으로 밀렸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하락폭을 보면 한 20% 돼요.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이 하락폭은 뭐 얼추 비슷하게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일단 지켜봅시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큰 폭의 반등을 한 차례 할 것 같은데 이게 보시면 지금 제가 좀 진하게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241선이라는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이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증시를 볼 때 단기적인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큰 사이클을 볼 때는 대략 이 241선이 꺾이기 시작했을 때는 1년 반 정도의 조정이 나왔던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때도 보시면 대략 1년 반 정도의 사이클이었고요. 그래서 이탈 이후에 반등 그리고 나서 급락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이탈 이후에 반등 나왔다가 이제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인데 이번에는 그 반등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미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조금 올라주는 흐름이 나왔다가 이제 밀릴 줄 알았는데 그냥 이제 빠진 상황이라서 요 240선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 흐름으로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 움직이게 되면 꺾여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역배열로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이동평균선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정배열로 바뀌는 시점이 어디쯤 올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보셔도 좋고요. 다시 한번 증시가 240선을 위로 이렇게 안착하는 시점부터는 굉장히 좀 괜찮은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는 아마 그때쯤 될 겁니다. 시간은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일 상승 상위 종목들 중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어저께도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승 상위 종목들 내에서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하면 글쎄 오늘 당장 시세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스코넥이라는 신규 상장주가 있어요. 단기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보면 추세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일봉상에서는 캔들이 얼마 안 되지만 이제 이 이평선상에서 보면 30분봉에서 한 15분봉 정도를 신규 상장주들은 보게 되면요. 어느 정도의 추세는 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스코넥 박스권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거래량이 지금 크게 터지는 흐름들이 요 박스권 돌파할 가능성 여지를 좀 남겨놓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세가 크게 발산하는 그런 시점들은 결국 저항을 돌파하는 위치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일단 시세 나왔고 5일선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 한 차례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25,000원대 부근, 요 가격대 부근에서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 높거나 아니면 5일선 부근에서 저점 형성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면 한 번 정도 시세를 더 내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 보시고 파세코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창문형 에어컨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 지난 여름에 이제 여기 이슈가 되면서 한번 급등했다가 여름 관련주 이제 갑작스럽게 급락하면서 쭉 밀려 내려왔었죠. 보시면 지금 추세적으로 시장이 좋건 나쁘건 상관없이 그냥 계속 우상향하고 있었어요. 지금 어저께 나온 뉴스가 무상증자 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한 주당 0.4주. 그래서 호재입니다. 호재인데 아마 급등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절대 따라 붙지 마시고요. 만약에 갭이 크게 안 뜨거나 그런 흐름이라고 하면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세코라는 종목은 조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긴 관점으로 지금 2월이니까 한 5월 정도나 6월 정도가 되면 날씨가 더워지겠죠. 그때쯤 매도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내려올 때 분할 저점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대 하단 자리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추세대 하단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사면 가장 좋은 종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어저께 상승한 종목 중에서 바로 상승할 종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상승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매매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종목이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그런 시세가 나온다고 해도 추격하지는 마시고 저점을 노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름 관련주들 몇 개 있죠. 파스코라든지 뭐 신일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 아마 또 여름 되면 주가가 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참 추울 때 요때 살살 모아두신다면 내려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조금 얘기하기가 그런 종목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이걸 또 이런 종목들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CS 홀딩스라고 있어요. 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과점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용접봉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사실 조선 경기뿐만이 아니라 이 용접을 할 때 들어가는 게 용접봉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결코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거래 대금이 워낙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장기간을 보시고 담아둘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정도로 소개만 해드리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시장 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짚어주셨고 관련 종목들 또 집중을 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바로 다음 시간에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전문 의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무관하고 타사 유사 명칭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 저희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